지금 탄소 중립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 주장이 약간 과학적 주장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주장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미숙한 점들을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문제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기후 온난화가 진행되어서 뭐 귤도 경남 지방에서 뭐 재배가 되고 뭐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계속 북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후 온난화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이 아니라 이미 도래한 일이 문제다라는 것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감성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요거 보시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난 한 200년 동안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상승한다는 거는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이제 지구 평균 온도가 증가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실 때 속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축이 뭔지를 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이 뭔지를 안 보고 그래프를 보면은 이건 미술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200년 동안 한 1.8도 잘해봐야, 그렇죠? 1.8도 오른 거다. 온난화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한 1, 2도 올라가는 게 온난화다라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1, 2도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름날 32도냐, 34도냐, 36도냐는 작은 온도 차이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0년서부터 2000년도까지니까 한 2000년도간의 기록입니다. 보시면 최근 200년 동안 훨씬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산업혁명기 이전에는 거의 그냥 평탄한 것으로 1800년 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 최근 200년 동안 급격하게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또 에너지 소비량도 최근 200년 동안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계기로 인해서 이제 석탄이라는 걸 드디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소비가 확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라스틱 이런 걸 생산하면서 석유를 또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확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여기서 좀 합리적인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석탄을 뗀다 하는 걸 갖다 이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설문지에서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으면 좋겠느냐 없었으면 좋겠느냐 여기서 이제 하는 설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문을 보고 좀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는 건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이걸 원자력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겠느냐 석탄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옳은 질문이지,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으면 좋겠느냐 없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은 전기라는 필요가 있다란, 전기를 수요로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질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탄이 뭐 타고 있는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석탄이 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매연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저 석탄을 안 뗐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숲을 잘라서 뗐을 것이다. 그래서 석탄을 뗀다는 것을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면 무엇을 대신 뗐을 것인가 하는 걸 같이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건데, 우리는 석탄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석탄이 생기고 석유가 생기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에너지가 폭증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 집 주변에 있는 숲을 잘라서 떼는 대신에 먼 나라에 있는 흙이나 기름을 파다가 뗐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난 200년 동안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난 2000년이 아니고 80만 년 동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자연적으로 들쑥날쑥합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로 빙하기와 빙하기가 있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는 따뜻해지는 간빙기가 나타나는데 그 간빙기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자연적인 활동이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후 온난화라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초기에는 이거는 기후 온난화가 아니라 그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간빙기적 현상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대처할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주장도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기후 온난화라는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억제하자는 얘기는 이미 개발을 마친 선진국들이 개발을 막 해야 되는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막기 위한 그 사다리 걷어차기에 불과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기후 온난화를 믿지 않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최근의 변화는 과거의 추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산화탄소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드디어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증가가 자연적인 증가분을 넘어섰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지금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나라가 과연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얼마나 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불경기 때는 대충 한 1,000억 불 정도의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는 한 1,500억 불 정도의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00억 불 정도라고 하면은 그냥 큰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하기를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으로 좀 환산해 보면 달러당 1,100원 곱하고 1년이니까 365일로 나눠보면 대략 하루에 3천억 원어치의 에너지를 매일 수입해야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돌아간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매일 어쩌다 하루가 아니고 매일 3천억 원어치씩의 에너지를 매일 수입해야지만 돌아가는 나라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 반도체랑 자동차죠. 그 반도체와 자동차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이 이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 많이 번다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에너지 사오면 딱 끝나는 정도의 수준이다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1,000억 불 가운데 그 원자력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은 얼마에 치냐? 요게 한 10억 불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1%가 안 되는 거죠. 0.1%. 그 굉장히 작은 정도의 그 수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은 전력 공급은 한 30%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 수입해 갖고 30% 공급하니까 이건 거의 국산이다. 준국산 에너지다라는 표현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우리나라의 전원 구상과 이산화탄소 배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작은 글씨로 맨 왼쪽이 이제 석탄입니다. 그다음에 뭐 석유, 그다음에 LNG 뭐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좀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직접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입니다. 그다음에 연한색으로 얹어져 있는 막대기는 이제 간접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입니다. 첫 번째 보실 수 있는 거는 석탄과 LNG는 직접 배출한 양과 간접 배출한 양을 합치면 거의 비슷하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천연가스의 원료인 메탄 CH4는 CO2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20배에서 30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배출되더라도 굉장히 많은 배출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송 과정이나 이런 데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제 리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뭐 그 뒤에 거는 뭐 솔라, 뭐 윈드, 뉴클리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산화탄소 발생이 미미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여기 재생에너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개발해야 되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한 4배에서 5배 정도 원자력에 비해서 비쌉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이제 그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것이 휘발유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에 휘발유 넣을 때 뭐 몇십 원 싼 휘발유 찾아다니고 또 TV 뉴스 보다가 내일부터 석유값 올라간다더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이제 기름 채우러 갑니다.
근데 자동차에 보통 그 기름 탱크가 40리터에서 한 50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 리터당 한 그렇게 해서 한 50원 아꼈다. 그러면 40리터 들이라면 한 2,000원 아낀 겁니다. 가는 동안 가고 오는 동안에 기름 쓴 거 있죠. 그러면 이제 1,000원 아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1,000원 아끼려고 이제 그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자동차 휘발유 늘어 이제 가는 건데, 그런데 4배에서 5배라는 건 자동차를 가득 연료를 채웠더니 10만 원 나왔는데 옆에 친환경 휘발유가 있어서 50만 원이다. 한 번 채우는데. 그래서 4배나 5배를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으로 환산해 보셔서 생각하면서 아 이거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야지 막연히 뭐 4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급전 불응 설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급전 전기를 공급하려는데 응하지 않는 설비다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발전소는 스위치 키면 전기가 나와야죠. 근데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은 바람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원할 때 전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조건이 허락될 때 나오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급전 불응 설비라고 그러고 환경 친화적 설비인지는 저는 인정을 잘 못하겠고 환경 의존적 설비다라는 얘기는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기인하는 것이 뭐냐면 밤에 태양이 없을 때 또 장마철에 태양광이 약할 때 이런 때도 전기는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가 얘네들을 대신해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비발전소라고 부릅니다. 백업 발전소죠. 예비발전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을 좋은 곳에 설치하면은 이제 잠깐 예비발전소가 가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태양광은 이용률이 15%, 풍력은 22%가 최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비발전소가 85%, 80% 돌아가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15% 돌아가는 게 메인이고 85% 돌아가는 게 예비냐라는 뭐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11% 채우겠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그럼 기존 발전소는 89%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 발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발전소가 100 있고 거기다 재생에너지가 11%가 얹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간헐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데 구름이 슬쩍 지나가면 갑자기 출력이 확 떨어지죠. 그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또 출력이 떨어지면 이제 전기가 껌뻑껌뻑하고 할 거니까 이 간헐성도 이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급전 불응이라든지 간헐성이라는 성격은 태양광과 풍력이 개선되면 값도 싸지고 좋아지겠지만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경 의존적인 부분과 간헐성은 그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노는 땅이 없고 땅값이 굉장히 비싼 나라의 경우에는 그 저밀도 땅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보통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전에 그 태양광 자원을 먼저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이 자원이 좋은가를 보고 그 지역에다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글자가 좀 작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제일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1600이라고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경남 뭐 해안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으로 보면은 거의 한 노란색 정도가 1600입니다. 그 캘리포니아 그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는 왜 이렇게 전기도 안 나올 때다가 태양광을 설치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보시면은 안 나옵니다. 저 위쪽에 초록색 있는 데가 한 16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 자원이 좋은 데 설치됐을 때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불행히도 적합하지가 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풍력 자원인데요. 우리나라는 그 제주도 그 남서쪽으로 빨간 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한 8.5 정도 됩니다. 거기가 제일 이제
바람이 센 데고 내륙 쪽으로 가면 뭐 6, 뭐 4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외국은 풍력 발전소가 이렇게 이제 평지에 쫙 꽂혀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가 없고 항상 산 능선을 따라서 설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좋은 곳이 산 능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윈드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영국을 보시면 저쪽 먼 바다도 7.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뭐 내륙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9, 12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전 세계에서 이제 풍력 자원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은 이제 풍력 에너지가 유망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만큼의 전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유럽에서 그 가로축은 재생에너지 공급량, 세로축은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공급량에 거의 정비례해서 전기 가격이 비싸지더라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유럽보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좋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면 이거보다 전기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그 파리 협정에 관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그 기후 온난화와 관련해 가지고 뭐 대비를 하자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그 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설비를 없애라 이런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갔냐면 제철소 같은 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이 제철소를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철소가 중국에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보면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옳은 방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바뀝니다. 그래서 그 뭐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니네 나라가 필요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려면 안 배출하는 나라로부터 사라. 아니면 그 나라의 그 배출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네가 뭐 배출을 해라. 뭐 이런 식의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재미난 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공급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줄인 양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뭐 태양광이나 풍력만 그리고 좀 먼 나라에서 발생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이산화탄소 줄이는 건 인정 안 하겠다. 이거는 무슨 논리인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최근에서는 그 보통 사람들이 클린 에너지다, 청정 에너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깨끗한 에너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청정 에너지라는 단어는 학술 용어가 돼 있어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원은 모두 청정 에너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핸드폰에서 검색해 보시면 클린 에너지 하고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다 원자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엊그제 검색해 보니까 미국 그 에너지 성애인 DOE가 가장 먼저 검색이 되는데 거기도 보면은 클린 에너지 하면 그 안에 솔라, 윈드 쭉 해서 원자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린 에너지라는 단어는 이젠 고유명사다. 그러니까 클린과 에너지가 합쳐진 단어가 아니고 청정 에너지라는 단어는 원자력을 포함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모든 발전원을 클린 에너지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선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파리 협정에서도 뭐 이산화탄소 줄이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우리도 이제 37%뭐 이산화탄소 감축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원자력을 사용한 이산화탄소 감축도 약속이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하면 지금 원자력과 석탄은 줄여나가는 쪽이고 그 다음에 그 재생에너지는 늘리는 쪽입니다. 그러면 줄인 거보다 늘린 게 어떤 대등해야지 전기 공급을 하니까 결국은 LNG를 늘려야지만 원자력과 석탄이 동시에 줄어든 것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에너지 전환 계획은 LNG 발전소를 늘리는 계획이다. 아까 보신 것처럼 LNG를 늘렸다고 해서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상단에 보시면 미세먼지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는 LNG가 늘어나면 약간 줄어듭니다. 대신 원자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가격입니다. 여기 가격 보시면 원자력과 석탄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이제 LNG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이렇게
비싸지는데 제일 싼 거 두 개를 빼고 비싼 거 두 개를 공급을 하니까 당연히 전기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당분간 올라가지 않는다, 현 정부 내에서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거는 우리 관심 영역이 아니죠. 우리 관심 영역은 에너지 전환 계획이 다 끝났을 때 가격이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지 뭐 당장 뭐 발전소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안보입니다.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안 끊기고 공급되는 게 중요한 거고 더 좋으면 싸면 더 좋은 거고 친환경적이면 더 좋은 거지 가끔 에너지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는 전력 부분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전력 부분에서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화석연료를 직접 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동차의 연료라든지 공장에서 떼는 거라든지 그게 여기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화석연료를 직접 떼는 겁니다. 이게 186.6 100만 TOE라고 돼요. TOE는 그 석유 환산톤입니다. 석유의 열량으로 환산한 톤입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된 거는 44.8 100만 TOE입니다. 그것보다 4배 이상을 화석연료로 쓰고 있는데 이 186.6 100만 TOE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없앨 때야만 전체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은 생각보다 쉬운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전력 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가격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안보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사실은 전기 자동차랑 수소 자동차라는 걸 많이 공급을 통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력 부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만큼을 수송 부문에서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송 부문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기와 수소를 깨끗하게 생산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전기나 수소를 석탄을 떼서 생산했다거나 아니면 LNG를 개질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그 단계에서 다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와 수소를 청정하게 생산한다라는 전제 하에 얘네들이 좋은 선택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천연가스 버스 그대로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 거치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니까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자유기업원이어서 제가 슬라이드를 2개를 더 추가한 건데요. 지금 그 국가별로 전기 요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업, 산업체가 부담하는 비용과 가정이 부담하는 비용을 나눠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태리를 제외하고는 산업용이 훨씬 쌉니다. 이건 산업 경쟁력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산업용이 훨씬 싸고 이태리는 이제 가정용과 산업용이 비슷합니다. 또 우리나라 그래프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현황 보면은 그 하단에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파란색이 이제 산업용입니다. 산업용은 이제 가정용입니다. 가정용은 천천히 증가했고 그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산업용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약간 비싼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는 산업용이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용 전기는 220V가 아니고 고전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원가가 더 쌉니다. 트랜스포머를 한번 덜 거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업용을 좀 싸게 했지만 한전은 산업용에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값이 비싸진 걸 갖다 누구한테 부담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독일은 가정용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산업용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 경쟁력의 저하도 우려가 되지만 또 하나는 이거는 그 에너지 포퓰리즘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드디어 그 에너지원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거기 계신 분이 그 서 데이비드 킹이라는 분인데 그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입니다. 2003년도 토니 블레어 시대 때 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시는 보좌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을 그 2017년에 가서 이제 그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2003년도에 처음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탄소 중립 넷 제로라는 표현입니다. 순 생산 제로죠. 넷 제로라는 이제 것들을 개념을 도입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영국은 풍력이 좋기 때문에 풍력 발전소를 떼고 그 다음에 부족할 때 원자력으로 백업을 한다. 그러니까 백업도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아야만 탄소 중립이 된다. 하는 거죠. 뭐 태양광으로 하다가 백업은 LNG를 돌린다거나 석탄을 돌리면 이산화탄소 절감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스운 케이스가 독일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을 떼는데 백업으로 석탄을 떼버리죠.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 넷제로 폴리시의 철학은 뭐냐면 영국이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비웃은 정책입니다. 저런 것은 넷제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독일을 굉장히 그 좋은 나라로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요거는 그 2018년도 송도에서 열렸던 UN IPCC 회의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그 우리가 2도씨 증가하는 기후 온난화를 1.5도씨로 억제해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로 가야 될 것이냐. 여기서 모두 다 원자력의 사용을 확대할 것을 이제 요구했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태까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변죽을 올린 거고요. 지금이 제 입장에서는 본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기후 온난화를 어떤 실제 하는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문제라고 생각하고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원자력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특히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아주 먼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건 어떨까?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를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태도가 옳은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그림은 어떤 거냐면 전기 1조 킬로와트 아워를 생산하는데 사망자가 몇 명씩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통계를 낸 겁니다. 우리가 주사위가 어떤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라는 걸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6개의 면이 똑같다라는 걸 고려해서 확률이 6분의 1일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무수히 던져보고 개수를 세는 거죠. 지금 이 표는 무수히 던져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킬로와트 아워라는 전기를 생산하면서 얼마만큼 많이 사람이 이제 죽느냐. 그래서 이걸 라이프 사이클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석탄 같으면 채굴에서부터 발전소까지 수송 다 모든 걸 포함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자력이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43년 동안 있었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했거나 사고로 방사선을 피폭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43년 동안 거의 50년 반백년 동안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기 어떤 신문사의 기자가 아니다 10명 죽었다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제 발전소 구내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페인트 칠하러 갔다가 떨어진 사람 10명 정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보리밥 먹고 배탈 나면 산악사고냐. 예, 뭐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3대 원전에 대한 그 UN의 공식 통계입니다. TMI 2호기는 원자로가 반 녹는 사고였지만
경남 용기가 버텼기 때문에 아무도 뭐 다치거나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자로만 못 쓰게 된 거죠. 체르노빌은 1986년도에 일어났는데 그 4호기가 이제 사고가 났고 1호기부터 3호기까지는 정상 운전을 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운전도 하고. 그 다음에 초창기에 28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진압 요원들이. 이분들은 뭐 방사선 피폭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화재, 뭐 진압 과정에서 돌아가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후유증이 발생해서 15명이 더 돌아가셔서 그 총 4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수만 명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방사선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UNSCEAR이라는 UN 원자력 및 방사선 과학조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서 보고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후쿠시마 기억해 보시면 뭐 차가 뒤집어져 있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 바닷물이 일으킨 거지 방사선이 일으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오버랩 시켜서 막 저기 후쿠시마 원전에 뭐 이런 상황 해갖고 뭐 차도 뒤집어 엎여 있고 뭐 차가 옥상에 올라가 있고 건물 무너져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쓰나미라는 물이 일으킨 사건이고 그 쓰나미로 인해서 2만 명 이상 돌아가신 거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원자력 사고만 기억하는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판도라 뭐 옛날 얘기인데 이걸 패러디 해가지고 요즘은 관도라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이제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고 나면 지적을 하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영화적 상상이었다고. 근데 그 영화적 상상을 보고 누구는 탈원전을 결심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로 기온난화 하는데 이산화탄소 절감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흔히 듣기로 원전 사고는 드물지만 한 번 나면 끝장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끝장이 안 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일본은 원자력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얘기는 옳은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후쿠시마도 뭐 굉장히 인기 있는 주제가 됐는데 2011년도에 사고가 났으면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방사선으로 인해서 피폭받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없죠. 또 해산물에서 방사선이 유출 나와가지고 그걸 먹고 피폭을 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린 무서워합니다.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그 원자력에 대해서만 잘못 알려진 사실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적 비관론들이 많이 유포된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미세 플라스틱이 뭐 바다를 거쳐서 다시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고 뭐 생물종은 멸종하고 자원은 줄어들고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수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환경이 나빠지고 있으면 왜 수명이 늘어나는가?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은 좀 비싸도 사주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제품의 가격이라는 건 투입된 자원을 생산량으로 나눴을 때 단가가 나오는 것인데 과연 친환경 제품이 비싸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냐?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유기농 식품이 정말 친환경적인 거냐? 왜냐하면 농약이나 비료를 안 하게 되면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친환경이 친인간이죠. 먹으면 좋으니까 친인간이지 친환경이냐? 뭐 썩는 플라스틱이 나오면 이건 좋은 거냐? 그러면 썩는 플라스틱이라는 건 결국은 천천히 연소되는 거나 똑같은 건데 과연 이거 우리가 그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을 뗀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석탄이 탄다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저게 숲 대신에 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원자력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요즘 그 RE100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어떤 제품 생산에 100% 사용하자. 아름다운 운동입니다. 근데 현실적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 이미 구글에서는 이런 걸 시도하다. 구글은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해야 됩니다. 구글에서는 이걸 시도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포기하고 우린 클린 에너지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카본 프리백 CF100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그 여전히 우리도 R이 100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허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어떤 10명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는데 이제 뭐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풍력 그러니까 돛을 사용했다고 치고 돛을 사용한 결과 10% 에너지를 절감해서 90%만 쓰고 대서양을 넘어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10명 중에 1명이 나는 재생에너지로만 간 거야. 너희 9명은 디젤 쓰고 간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건 좀 우스운 주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기줄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와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기, 석탄으로 생산한 전기가 일정 비율씩 타 있는 거예요. 그중에 나는 재생에너지로만 썼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케이스가 아니냐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왜 써야 되죠?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목적이고 재생에너지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재생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수단이 목적으로 도취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하고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줄여야 되고 그러면 지금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되고 원자력도 써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걸 재생에너지라는 이상한 답으로 매칭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린 에너지는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고 원자력을 안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목적이고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그 수단 중에 하나인데 수단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바이든 해리스의 에너지 정책이 지금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긁어보시면 4쪽 정도 됩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이 정책의 가장 큰 의미는 바이든 해리스가 4가지 주요 정책을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대통령 후보자의 4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클라이밋 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것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제가 그 읽어보면은 뭐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경제를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리뉴어블이라는 단어, 태양광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정책으로 보시는 거는 그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난화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을 무탄소 전원에 포함시킨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또 그다음에 미국산 에너지라는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솔라란 단어나 윈드란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리니어블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는데 리니어블 하이드로젠이라고 해갖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자라는 쪽이 나옵니다. 어드밴스드 뉴클리어라는 단어도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는 우리랑 조금 틀립니다. 일자리가 good job, 그 다음에 good paying job, 그 다음에 union job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임시직으로 뭐 불 끌어 다니면 돈 주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노조가 있는 정규직 일자리를 바이든은 일자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기후 온난화라는 정책에 경제라는 표현이 굉장히 빈번히 나옵니다. 네, 경제라는 표현이 굉장히 빈번히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맺겠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은 전력뿐만 아니라 다른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었던 에너지원에서도 무탄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재생에너지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그 영국의 넷제로나 유엔의 IPCC, 바이든 해리스의 클라이밋 체인지, 또 구글의 카본 프리 100 이런 것들은 모두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들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원자력 발전소 없이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원자력에 대한 공포가 원자력 자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짓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마 이 내용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약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는 하나의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특징 중 하나는 사실은 이념적인 성향이 조금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대표적인 성장 정책 중에 하나였던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정책 중에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 소위 놀라운 마차가 말을 끊는 놀라운 발상이지만 사실은 지난 4년 동안의 어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에너지 분야에서도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도 좀 같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이제 바깥에서 주장하던 것들이 정부 정책으로 굉장히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탄은 국민들이 이제 떠안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은 이 어떤 지역이라든지 혹은 역사, 자국의 경쟁력 등에 따라서 주력 산업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제조업이 강한 나라, 금융업이 강한 나라, 관광산업이 발달한 나라 등 어떤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에너지 정책도 사실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정상이죠. 인구 밀도라든지 혹은 날씨, 일교차, 그리고 바람의 질,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에 따라서 각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99%를 수입하던 덴마크도 73년에 오일 쇼크 이후에는 사실 지역 분산적인 열병합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으로 전환을 시도를 했고요. 한국이나 프랑스는 사실은 원전이 해결책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또 당장은 아니었지만 2009년에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분쟁은 천연가스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유럽이 굉장히 추위에 떨면서 유럽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독일 등이 굉장히 지금 탈원전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어쨌든 이런 장기 에너지 전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많은 정권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들이 어쨌든 꾸준히 진행됐던 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 집권 이후에 단 1년 만에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을 하고 이것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사실은 국민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수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에너지 정책도 교육처럼 사실은 국가의 100년 대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비전문가나 어떤 환경단체들 쪽에서 졸속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실 방향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예가 있지만 2050년까지 사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발전원별 비율을 논의하는 회의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거기도 이제 에너지 믹스 공론화 자문위원단이 있는데 이런 각종 회의에 사실은 원자력 전문가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아마 당연히 정 교수님도 안 들어가셨을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정치가 좀 발현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발제문에서 너무 많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보탤 게 사실 별로 없긴 한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커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계절이라든지 낮과 밤, 날씨 등에 따라서 변동폭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결국은 정부 보조금 없이는 지속이 불가능하고요.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은 이런 보조금 정책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은 이게 두 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그 기저에 원자력이 반드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의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앞으로 굉장히 이제 늘어날 텐데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원전이 어떤 최적의 선택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입니다. 이제 포스코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사실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인데 그동안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한 산업용구금을 굉장히 빠르게 인상해 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표가 없고 어떤 발언권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전기요금 인상 여파가 당연히 국가 경쟁력 그리고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세 번째 보는 문제는 국민 부담이 앞으로 분명히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2017년에 대통령은 사실은 그 이미 한번 발언을 했었죠. 2017년 6월 18일에 고리원전 1호기 연구 정지 선포식을 하면서 탈원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은 우리가 탈핵 국가로 간다라고 하면서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인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도 그 당시 이제 2017년에 12월에 8차 전력수급기 이본계획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걸 가리기 위한 꼼수들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태양광이나 풍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는 보조금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는 공급 의무 비용 정산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보조금이 계속 들어가는데 문재인 정부 첫 해 2017년에 1년에 연간 1조 6천억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국회 예산처 정책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한 3조 8천억까지 올라갑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한 2.4배 폭증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시작이니까요. 2024년에는 한 4조 2천억, 2,800억 이 정도에 달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이 비용을 정산해 주지만 어차피 이제 국민들이 낸 전기료로 회수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부담은 그러니까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약간 지역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하나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꼼수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한쪽 요금에 전기요금 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3.7%를 지금 우리가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제 준조세인데요. 부담금 형태로 전력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꾸준히 쌓이고 있어서 아마 2020년에는 아마 5조 원 정도가 됐었고요. 2029년에는 이게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원래 2001년에 한전이 민영화할 당시에 앞으로 이제 도서벽지, 전력 공급도 해야 되고 전력 산업 발전을 위해서 준조세 형태의 부담금을 신설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05년에 한 번 요율 인하한 이후에 3.7%로 지금 우리가 계속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2017년에 기재부도, 2019년에 감사원도, 그리고 많은 소비자 단체들도 이런 기금 요율 인하를 굉장히 요청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기업 예산, 그리고 기금, 특별회계 이거 세 개를 정부의 쌈짓돈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도 사실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세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이라든지 한전공대 설립,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수원의 매몰 비용 이런 것도 사실은 전력기금에서 계속 갖다 쓰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금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는 뭐 이제 항상 우리나라 법들이 다 그렇지만 밑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외국은 이런 전력기금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요건들이 명확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밑에 하나가 더 있는 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된 중요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유들이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지 이것을 정권에서 이것을 편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데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금들은 사실 3년마다 존치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기금 중에서 존치평가를 통해서 없어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제 이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소비자들도 조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런 조그만 부분에서라도 요율을 대폭 낮추거나 아니면 적립금 소진 시까지는 좀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 어떤 사실을 두고 과학자들은 과학적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스워 보이지만 예컨대 무슨 주식 투자에서 시장에서 무슨 주식 거래를 한다고 치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배터리가 유망이라고 생각하면 배터리 값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과학이 아닐지라도 사실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를 바라볼 때 과학적 사실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사회과학적 사실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과학적 사실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쿠시마에서는 필터가 삼중수소를 거르지 못한 데더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원래 필터가 이제 물하고 뭐랑 섞여 있으면 물은 걸러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물은 지나가게 하고 나머지 못 가게 하는 게 필터죠. 근데 삼중수소는 수소니까 물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지나가면 수소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터가 물을 걸르지 못한 데더라. 이거는 물은 통과시킨 데더라. 이 말에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로는 그 지금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물들은 삼중수소를 제외한 것들은 다 걸러진 상태이고 삼중수소만 안 걸러진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한 두세 달 전에 YTN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에 저장된 오염수의 70%는 배출 기준을 초과한다. 그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30%는 배출 기준 미만이다 이 뜻이잖아요. 70%는 배출 기준을 초과한다라는 건 30%는 당장 배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소주가 반병 남았느냐 혹은 반병이나 먹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두 번째는 그 저장된 물들 중에 상당 부분은 배출 기준치 이하이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배출 기준치가 지금 일본은 6만 베크렐 퍼 리터입니다. 리터당 6만 베크렐이 배출치입니다. 그거의 40분의 1, 1500으로 배출하겠다라는 게 지금 일본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배출 기준치는 4만 베크렐입니다. 다만 WHO가 권고하는 음용수 기준은 1000 베크렐 퍼 리터입니다. 1500 베크렐이면 음용수 기준치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출했을 때 뭐 생물이 먹든 뭐가 먹든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음용수 기준보다도 낮은 상태로 배출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게 지금 후쿠시마에 저장되어 있는 물과 오염수 배출 계획에 관한 것이고요. 2011년도에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이 바닷물로 방류됐습니다. 그땐 대책이 없었으니까 사고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양 표충수에서 써가지고 방사성 검사한 거는 뭐 2000년대 초반이나 2011년이나 2013년이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의 방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근데 지금 방류하겠다는 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작은 양이고 음용수 기준으로 낮춰서 컨트롤드 릴리즈를 하겠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과학입니다. 저는 뭐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예컨대 다른 나라가 아무리 일본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가 그렇게 배출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너희 나라를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 혹은 그 배출 기준 이내 우리나라 기준보다도 낮은 기준으로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는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과학적으로는 옳은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반대 여론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TV에서 섭외를 받았다가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몇 번 못 나간 적도 있고 한데 저는 뭐 여기다가 뭐 반일 감정도 없고 뭐 여당 야당 뭐 보수 진보 이런 것들까지 다 얹어가지고 생각하면은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거 다 떼고 맨눈으로 과학자의 눈을 빌어서 봐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떤 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독일은 석탄이 있으니까 석탄을 떼는 거고요. 미국은 LNG가 나오니까 가스가 나오니까 천연가스를 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다른 걸 택하는 거고, 우리나라랑 가장 여건이 비슷한 나라 일본입니다. 자원 없고 땅 좁고 인구 많고 산업 발전하고 수출국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정답은 없고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추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산화탄소 줄이는 것이 어렵냐라는 걸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 씁니다. 그 광역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 것도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이게 광역성입니다. 축적성은 내가 오늘 발생시킨 이산화탄소가 10년 후에 후손들한테도 영향을 준다. 이게 축적되는 것. 익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나왔는데 누가 배출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가 자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 나는 안 하고 딴 나라한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차별성입니다. 선진국이 배출시켜서 선진국이 됐고 후진국은 배출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차별이 생기는 거고, 유럽 국가가 배출을 많이 시켰는데 그 영향을 아프리카 국가가 받는 것도 차별적인 거고, 그래서 굉장히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자력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원자력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원자력은 좀 위험하지만 워낙 싸고 다른 장점이 많으니까 쓰자.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이 제일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면 싸야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싸면 안전에 투자를 할 여력이 훨씬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 이제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라카, 우리가 수출한 UAE에 수출한 이제 바라카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바라카에서 신문에 처음 나왔는데 첫 번째 그 단어가 뭐냐면 a right step toward decarbonization 이렇게 돼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바른 스텝이다라는 표현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라카에다가 원전을 수출해서 돈을 얼마 벌었고 우리나라가 얼마큼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는지도 중요하지만, 바라카라는 동네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을 배출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기여했던 것들을 큰 의미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소 중립의 시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최근에 무슨 외국 컨퍼런스, 줌으로 하는 컨퍼런스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탈원전을 해서 원자력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장 값싸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하나 잃어버리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값싸게 공급할 수 있고 가장 제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은 한 30기 내지 40기, 한 50%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기저부하만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농토는 많지만 자원이 없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한 70% 정도를 원자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 자원이 있는 나라는 그걸 먼저 떼야 되겠지만 그건 이제 나라마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원자력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에너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외국에 좀 공급이 되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 그래서 범지구적인 이산화탄소 줄이는데 역할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